하서 김인우 개성과 실천 제9회 호남문헌 심층연구 학술대회 하서시의 두 갈래의 주정적 평가 그 의미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김창호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김창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서 김인우 선생님이 조명하는 학술 발표회에 이렇게 많은 지역의 또 어르신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셔서 너무 긴장이 됩니다. 사실 다른 지역에도 다니고 하지만 이렇게 열기가 높고 또 관심이 지대한 곳은 많이 못 봤습니다. 하서라는 큰 산이 오늘에까지 면면히 고비를 이어오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요, 하서 선생의 시입니다. 하서 선생의 시는 약 1600수 정도가 된다고 하죠. 양도 많고 또 내용적으로도 깊이가 있고 또 오늘에 있어서도 우리가 새롭게 어떤 이월적인 가치를 발견할 만한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하서 선생의 시의 주정성이라는 부분에 착안해서 오늘 발표를 할까 합니다. 하서 선생은 성리학적인 깊이도 있으셨고 경세에 대한 꿈도 가지셨던 분입니다. 문집에 보면 도학시를 많이 남기셨는데요. 다른 동시대 사상적으로 성리학이 가장 심화되던 16세기 조선에 있어서 다른 도학자들과 달리 하서 선생만의 시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서 선생의 시는 정서적인 성향, 감정적인 성향, 그런 게 좀 강합니다. 왜 그럴까? 그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주정성이라는 그 용어로 이렇게 집중을 해왔었는데요.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착안했던 문제의식은, 그러면은 그 주정성은 어떠한 주제적, 사상적 배경을 가지느냐,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주정성이 드러나게 된 배경이나 경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그것을 작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도학시라는 것은요, 오도로부터 생기는 감정을 읊은 시입니다. 따라서 감정이라는 부분이 없을 수는 없지만 뭔가 이 우주와 인생의 본질을 투득한 입장에서 그 자아는 감정이 계속 쏠리다 보면은 그 도학자의 자아가 계속 지속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지나친 정서나 감정의 반응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서시는요, 나름의 그 주적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자, 그런데 기존의 이제 그 연구 성과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웠는데요. 기존의 논문들을 보면 이 하서시의 주정성에 대해서 주목하면서도 주정성이 어떻게 드러났나,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바로 이제 저는 그 주정적인 파고가 있기 전에 두 갈래의 어떤 경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제를 하고 논의를 출발을 했습니다. 그 두 갈래의 흐름은 그의 산과 학문이라는 하나의 구도 안에서 종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543년 인종이 세자 시절에 하서 선생이 세자의 사도, 스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서로 너무 호감을 가졌어요. 인종은 말하자면 성군, 훌륭한 임금이 될 자질을 갖추고 있었고요. 또 인종 입장에서는 하서 선생을 볼 때 너무나 인품이 보결하고 학식이 깊은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서로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앞날을 꿈꿨습니다. 어느 날 인종이 하서 선생에게 주자대전 한 줄과 함께, 중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주자대전 한 줄과 함께 대나무 그림을 그려서 선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세자는 하서 선생에게 시를 하나 써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림에 보면은요, 대나무가 있고 대나무 사이에 이렇게 바위가 있습니다. 바로 죽군과 석우죠. 대나무와 이제 바위인데요. 이것은 세자와 김인우 두 사람의 상통하는 마음과 변하지 않을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상 제가 빨간 글씨로 된 부분만 읽으면은 인종이 훌륭한 임금이 될 것으로 기대했고, 또 하서 역시 그러한 성군을 도와서 태평성세를 열어갈 현신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얼마나 그 꿈에 부풀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인종은 즉위한 지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시죠. 병약 했었고, 또 뭐 문정왕후의 독살전이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뭔가 흉흉한 그런 시간이 있었죠. 이 시는요, 바로 인종의 승하 이후에 이후 시기에 쓰여진 시로 보입니다. 그 앞의 6줄과 뒤의 6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앞의 6줄은요, 아름다운 나무가 말하자면 비와 이슬을 맞아서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는 모습이고, 뒤에 6줄은 어느 날 갑자기 눈과 서리가 휘몰아쳐서 그 나무가 꺾이는 것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내용은요, 전반부 6줄과 뒤에 그 6줄을 보면 성세, 태평성세에 대한 희망과 그 좌절, 상실감을 표현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종과 함께 할 새 시대를 꿈꿨던 하서 선생의 입장에서 인종의 죽음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인종승하 이후의 시는요, 감정 표현의 편차가 큽니다. 아무리 도학자지만 그것을 마음 안에서 다스리고 자신의 역할을 다잡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정암촌 무거기에 쓴 시를 보면요, 여러 가지 감정적인 반응이 드러납니다. 거기에는 보면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즐거움이라든지 시골 생활에서 느끼는 한적한 흥취라든지 그런 것도 노래하긴 하지만, 어떤 작품에서는요, 흐르는 시간에 대한 불안감, 저 꽃이 다 지게 하지 마라, 꽃이 지면은 나는 무엇을 보고 살 것인가, 그런 내용의 시도 있고요. 또 독서 대상, 악비라든지 문천상이라든지 불언이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과 관련된 충신들이죠. 그러한 책들을 읽고 격발된 어떤 충분, 마음속의 그 분노를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자아의 모습을 병든 학을 보면서 떠올리기도 했고요. 또 시리에 젖은 처량한 모습의 자아를 쓰름매미, 쓰르랑이라고 하나요? 그것으로 형상화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는 신제 최산두라는 분입니다. 말하자면 하서 선생의 스승인데요. 미암 유이춘과 하서 김인호가 말하자면 화순 동복에 계시던 신제 선생을 찾아가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신제 선생은 김효사와 이후에 이 화순 동복으로 유배를 와 있었죠. 그때 하서와 미암이 가서 공부를 했고요. 이 항맥은 16세기 호남 살인 항맥이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때 하서 선생이 김효사와 이후에 아모란 정국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 시대에 대해서 아파했던 그러한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쓴 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신재 선생은요,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하서 선생은 동복에서 스승이 느꼈던 감정을 되뇌이면서 자신의 시대 역시 낮부터 취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학자의 시이기는 한데요, 하서집에 보면은 이 술을 재주로 한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 비판도 할 수 있겠죠.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뒤에 내용에서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시고 술이 또 작품에 많이 등장하니까 어떤 이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위이면서 제자인 조희문이라는 사람이 하서 선생이 술을 즐기는 것은 근심을 잊기 위해서이지 진정으로 이 술을 즐겨서 술에 빠져서 지낸 그런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술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방편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최종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겠죠.
이 시는요, 그 남매가 뭐냐면은 매화는 매화인데 섣달에 꽃을 피우는 매화라고 합니다. 이 시를 보면은요, 그 매화를 성도리에 옮겨 심습니다. 근데 옮겨 심을 때 가지도 상하고 잎도 상하고 그 볼품없는 매화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매화에 싹이 나오고 또 그 매화에 여린 싹이 잎이 되면서 성돌 아래에 있기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그 장면을 포착을 합니다. 시인은 이제 하서 선생은 되살아난 생명과 그 생장을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7부에 그 상처 입은 남매를 보며 초췌한 자신과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기를 되찾은 이 매화 앞에서 생의 의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성긴 그림자가 처음으로 푸른 이끼에 비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엇으로 정리할 수 있냐면은 비분 관계의 마음 속에서도 자아의 가치를 확인하고 그 지속성을 다짐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예. 자, 조선 후기에 병계윤 봉구 선생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서 선생의 시에 감정이 노출 정도가 크고 감정이 강렬하지만 말하자면 그러한 그 비분 관계는 한때의 그 비분 관계는 다르다. 그것은 모든 것을 도의를 배워 알았기 때문에 도의가 내면의 견고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비분 관계이자 분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약하면요, 하서의 강렬한 감정 표출 그리고 비분 관계의 토로로 언급되는 하서시에 있어서의 하나의 주정적인 흐름은 종국에는 도의로 수렴될 성질의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학인으로서의 자아상과 증정 기상의 희구. 하서 선생은요, 성리학자이고 시의 창작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그 하소집에 보면은요, 도학자라는 어떤 그런 인상을 빼고 볼 때도 시인으로서도 어쩜 이렇게 섬세하고 서정성 뛰어날까 하는 시들이 있거든요. 일종의 이제 이런 시입니다. 봄날이 가는 어느 날입니다. 해당화의 꽃잎이 다 지고 하나가 남았어요. 조금 떨어질 듯 말 듯 합니다. 조금 있으면 떨어지고 봄날은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시인은 문득 아래에 있던 거미줄을 봅니다. 그 거미줄을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3, 4부를 보시죠. 거미도 봄빛이 어여쁜 것을 알고서 가지 끝에 그물을 쳐 떨어지는 꽃을 감싸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가는 봄날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말하자면 거미를 등장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밖에도 또 하서집에 보면은요, 그 어린 딸에 대해서 쓴 시가 있습니다. 어린 딸이요, 13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예쁘고 또 이렇게 더 정이 많이 갈 때이겠습니까? 그때 딸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요. 그 딸을 묻고 3년 뒤에 그 딸의 무덤을 찾았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멀리에서 무덤가에 있는데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불어오는 바람이 딸의 혼백이 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얼굴에 부딪는 바람에 주목하여 어린 딸의 모습과 어린 딸의 그 감촉을 떠올리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서정성을 보여주는 이제 시 외에 이제 학인으로서의 어떤 자아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작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후행입니다. 눈 내린 날에 들판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득히 펼쳐져 있잖아요. 길도 지워지고 밭두둑도 지워지고 모든 경계가 지워진 그곳을 홀로 걸어가는 시인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시간상 다 읽기는 그렇고요. 앞부분과 뒷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천지간에 불우한 시용이 있어 얼음길을 거만하게 홀로 걷나 드넓은 들판 희보희어 끝이 없는데 맨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거센 바람 몰아쳐 천지를 뒤흔들어도 찬 기운 몸에 스미는 줄 전혀 모른다. 흥에 겨워 두어 씻고 한가롭게 읊조리니 세상 만사 다만 소소할 따름이래.
눈 내린 날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가는 시인의 맑은 그 청음을 노래한 것입니다. 시인은 끝이 안 보이고 냉기가 몸에 스며들지만 이곳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흠을 즐기면서 한가로이 식구를 욕조리고 있습니다. 남계 박세채의 행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소 선생이 이러이러한 어떤 공부를 했다는 것인데요. 그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빨간 줄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로 요약을 합니다. 천지가 막혀있는 엄동설 안에 홀로 우뚝히 서있는 송백, 소나무와 잣나무 같다라는 것입니다. 논에 나온 것처럼 새한 연후에 날이 추워진 다음에 모든 것은 잎이 다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유독 푸르른 것은 소나무와 잣나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송백의 이미지로 바로 하소 선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이런 이미지는요, 말하자면 내면의 온축, 내면에 쌓여있는 그런 것을 기반으로 어떠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자아의 모습을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견고한 자아의 모습만 있었느냐? 동전의 앞뒷면처럼 우리는 넉넉하고 너그러운 하소 선생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시는요, 오세로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시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소 선생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평범한 이 시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북송에 정호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학자. 그 정호라는 분이 인품이 굉장히 넉넉하고 너그러운데요. 주광정이라는 사람이 그 정호 선생에 가서 이제 한 달 동안 생활을 하다 왔는데, 한 달 동안 생활을 했는데 마치 봄바람 속에 있는 듯 하였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바로 이런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시대에 내려오면서 학습이 되고 자기화하고 이제 이렇게 좀 변화가 된 거죠. 이제 이 내용도 말하자면 그 내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3, 4구를 보면은요, 앉은 자리 온화하고 때마침 봄 기운도 가득하니 이 몸은 지금부터 봄바람에 취하겠네, 그런 내용인데요. 표면적으로는 봄날 함께 한 이 자리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로 보면은요, 온화함, 봄바람, 그리고 화자의 여유로운 어조를 볼 때 다른 글에 나오는 정금 미옥과 같은 바로 인품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이 시는 하소의 온윤하고 너그러운 넉넉한 인품이 드러난 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소는요, 제자들에게 몇 가지 도학적 기상을 제시했습니다. 자, 기상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 성리학자들은요, 이 우주의 이 현상이라는 것이 그 이법이 표현된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세상 사물을 바라보면서 그런 방식으로 바라보고 그런 데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기상이고요.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인격 이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우주적인 유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달리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하소 선생이 강조했던 두 가지 기상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먼저 바로 주돈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바로 정초교체입니다. 뜰 가운데 푸른 무성이 푸르네. 바로 이것의 의미를 잘 새겨서 자기화해서 학자적인 진보를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일화를 배경에 두고 있습니다. 주돈이가 살던 집에 창 앞에 풀이 무성히 자라는 거예요. 우리 상식이라면 풀을 베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잡초. 사실 참 곤란하게 하는 게 잡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왜 베지 않느냐 하니까 주돈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나의 의사와 같다. 나의 생각, 마음과 같다. 그런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저 풀이 자라나서 살려는 뜻이 나의 생의 의지와 같다. 말하자면은 주돈이는 이 풀을 통해서 천지가 생생하는 뜻을 확인한 것입니다. 일상인의 보통 사람으로서의 생각으로는 풀을 당연히 배워야 되겠지만 바로 이 성리학자 주돈이는 이 풀을 그대로 둔 이유가 말하자면 천지가 생생하는 것을 그 순간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제 비슷한 어떤 사유를 보여주는 시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가을엔 설이 맞아 시드는 게 애석하고 봄이면 땅에 돋아나는 푸르름이 어렵구네.
모름지기 생생하는 의사를 보아야 하니 한순간도 일찍이 멈춘 적이 없다네. 이것은 뭐냐면요, 부단한 끊임없는 생의를 다룬 것입니다. 풀이 말하자면 이 풀의 생의라는 것이 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리학에서는 인통오상이라고 하죠. 인이 봄과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모든 계절에 걸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지린, 봄춘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송대 도학적 모티프로서 작용을 하는데요. 이제 좀 어려운 내용으로 흐르니까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이게 봄이 생성하는 기가 다른 계절에도 일관되고 있다. 심지어 설이 맞아 시드는 가을에도 생생하는 의사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서의 생의 주시와 연속철수의 확인은 또 다른 논의로 이어집니다.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하서시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증점의 기상입니다. 자, 증점의 기상은요, 논어 선진편에 나오는 내용을 배경에 두고 있습니다. 공자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각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봐 하니까 제자들마다 뭐 정치에 관심이 있다 등등 그런 어떤 세속적인 것과 좀 관련 있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끝에 비파를 하고 있던 증점이 그거를 딱 내려놓으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아래에서 넷째 줄입니다. 늦봄에 봄옷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활을 쓴 어른 5명과 동자 17명과 함께 귀수에서 목욕하고 무에서 바람 쐬고 노래하면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께서 유일하게 칭찬을 합니다. 자, 이것이요 두고 그 송대 성리학 그리고 조선시대에도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다뤄졌던 것인데요. 하서집에도 이러한 내용이 시에도 등장하고 관련 기록에도 등장을 합니다. 변여윤, 여윤, 변성문이라는 제자를 보내는 시인데요. 여기 3, 4구에 보면은 이제 그 제자를 보냈는데 초록불 붉은 꽃에 시냇물은 푸르르니 보겐나루 따뜻한 봄에 증점은 풍치가 일어나리. 바로 어떤 전송하는 장면인데 이러한 여유롭고 또 확장적인 어떤 그런 풍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선진편의 이야기, 아까 공자와 증점이 나누었던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이거를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해석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송의 이제 황진이라는 학자는요, 공자께서 그 증점이 말하자면 봄날에 그렇게 제자들과 가서 놀고 오겠습니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그래, 나는 너를 허용하노라, 그래, 네 의견에 동조해 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황진은 공자가 천하를 주유하고 더 이상 자기의 역할이 없겠다라고 생각한 반면에 노나라로 돌아와서 저술과 강하게 몰두하던 시기로 깊은 체념이 담겨있는 내용, 말하자면 자신은 정치에 참여할 힘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체념의 의미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주자의 논어집주에 보면은요, 여기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제 그 그 집주에 나온 내용을 적은 건데요. 맨 아래를 보시면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했고요. 증점의 의도를 추상적,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진편의 내용을 포함한 증점에 대한 주자의 여러 언급은 복잡한 관점을 가집니다. 근데요, 이 증점에 대해서는요, 공자가 선진편에서는 칭찬을 했지만 다른 데 보면은 광자, 미칠 광자잖아요. 지금의 크레이지 의미가 아닙니다. 그 뜻은 그래, 일에는 소약함. 큰 소리만 뻥뻥 치면서 실제적으로 행동이 못 따라가는 유형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광자로 이렇게 또 평가절하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논어에서도 보면 증점을 칭찬할 것 같은데 좀 낮게 평가하고, 낮게 평가한 사람한테 무언가 대단한 칭찬을 한 것 같고, 이제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요, 이 증점에 대한 형상은 주자학의 수양법, 공부법의 논리 구조 속에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게 핵심입니다. 증점은요, 말하자면 경계해야 할 대상이면서 동시에 지향해야 할 대상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앞에 나온 시는요, 이제 변성문을 전송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여기에서 시인은
이법의 현현, 그 이법이 표현된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증점의 기상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를 증점의 기상에서 떠올릴 수 있는 정신적 자유지향으로 해석할 때 하서 정신지향의 한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서의 다른 시들을 적극적으로 읽을 수 있는 코드가 부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는요, 최중길이라는 사람의 닭 울음소리를 듣고라는 시를 갖고 차원한 시인데요. 이제 여기 보면은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어떤 개의함이 없이 정신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상 넘기겠습니다. 이 시는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고백한 것이기도 하고요, 정신적 지향을 주정적인 호흡 속에 담은 것이기도 합니다.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노래하거나 정신적 자유를 이제 희구하는 작품, 때로는 특정한 장면에서 호방함을 드러내거나 분방함으로 치닫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심미적인 향유가 아니라 그 천리의 체의를 강조했던 정점의 기상에 담긴 자유의 향유, 예술지향적인 삶과 관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육아에서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신적 고양이 한 형태로서 지향하는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그 중점의 기상과 관련 있는 지향이 하서집에서 그 하서의 주정적인 시에서 하나의 어떤 감정적인 격앙이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감정적인 강한 그 표출을 주정적인 탐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하서시에 드러나는 두 갈래, 일반 도학자와는 다른 그 주정적인 성격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두 갈래의 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정치 현실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것, 즉 인종과의 만남과 인종의 사후 이후에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성리학적 탐구 과정, 아까 말씀드린 증점의 기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재요약을 하면요, 네, 이 비분 관계의 호흡으로 드러나는 주정성이 내적으로 도의로 수렴되는 성향의 것이라면, 이 증점의 기상과 관련된 주정성은 정신적 자유지향 또는 예술지향의 삶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하서시의 주정성은 예술 경계와 도덕 경계가 그 대면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말했던 하서시의 주정성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글을 정리해 봤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